추윤 갈등 일단락되니 윤석열 지지율 하락? 이동석 기자. 사의 표명 이후에 한동안 좀 조용했던 추미애 장관 어제 모처럼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닷새 만에 SNS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어제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 소식을 전한 건데요. 먼저 추 장관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직수사처 현판 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행여 이날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의 날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미애 장관 이날 현판식 제막식 장소에 다녀온 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공수처 소식만 전했을 뿐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추미애 장관 모습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 반대로 윤석열 총장에 관련 얘기는 요즘에는 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공격이 사라지니까 윤석열 총장 얘기도 듣기가 좀 힘든데요. 이와 함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도 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8일에서 20일에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를 차지했습니다. 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3위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여론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해서 13%, 윤석열 총장은 6%포인트가 급락해서 1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윤 총장이 이 해당 조사의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예전에 윤석열 총장 지지율 한창 올렸을 때 그때가 한창 이제 추윤 갈등 한참 그렇죠. 불거졌을 때잖아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를 올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럼 추윤 갈등 봉합되니까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의 어떤 이런 인지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경쟁이 나오나 남진같이 뭐 이런 이제 경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떨어지는 건 저는 당연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윤 총장의 지지도는 사실 화제성 지지도입니다. 이게 어떤 이 대권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지도가 아니라 네.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 세력이 이 사실 윤석열 총장 지지도에 결집한 효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화제성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추윤이라는 두 사람의 갈등 구조가 결국은 현재 이제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여당도 공격하기가 머쓱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으로서만 바라본다라는 것일 것이고 사실 윤 총장이 그동안 뭐 정치를 하겠다든지 어떤 정책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밝힌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보다는 아직까지는 역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집 효과 저는 그런 화제성 지지도를 보고 진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또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또 이게 정권으로 탄압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또 상승할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윤 총장이 7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끝난 이후에 어떠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지도가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윤 총장의 지지도는 아마 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뭐 검찰이 조용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아마 조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권력과 뭔가 갈등 관계가 있는 오늘 벌써 이제 법무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적인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갈등 구조가 어떤 면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한 윤 총장 지지도는 계속될 것이고 아마 퇴임 이후에는 그때는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정치인 윤석열로서 이제 한번 평가를 다시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락한 지지율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상이죠. 이건 반사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방금 이현정 의원의 얘기 중에 딱 한데 뭐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중도층 정도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왜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런 점에서 지지인데 그 지지를 표명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침 대권 후보라는 뭐 사실 본인이 원했는지 아니면 모르지만 네. 그게 이제 갖다 붙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점에서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나 적합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저 숫자는 앞으로 떨어질 것밖에 없다. 다만 윤 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든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이회창 씨가 감사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갈 때 네. 김영삼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나중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야당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네.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공연히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도나 또는 뭐 후보로서의 적합도 저 숫자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또 정상입니다. 두 위원들이 진단해 주셨듯이 지금의 지지율은 이제야 비로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야권의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낙연 대표, 안철수 대표 다 윤석열 총장을 언급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분 살펴봤는데요. 안철수 대표 바로 어제 올린 유튜브에서 과거 윤석열 총장을 만났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때가 그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아마 여주지청인가로 이렇게 정말 좌천돼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래도 자신은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그랬지만 뭐 그분도 서로 호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뭐 저 작년부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저는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이 보냈거든요. 아무래도 안 대표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과거 10년 전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 대표는 윤 총장에게 정계 입문 권유가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 라면서 정치인이 아닌 저에게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모여서 제가 고민했었다라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풀어놓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어떤 후보로 보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기대하니까 야권 후보로 본다라면서 이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여권에서는 견제를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이낙연 대표는 어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윤석열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라면서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봤는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질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나온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리얼미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리얼미터가 민주당이 34.5%, 국민의힘이 29.9%, 한길미서치는 부산에서 30.2, 28.6%, 이 부분은 오차 범위 이내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보니까 33%대 27%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22%, 국민의힘이 36%로 국민의힘이 또 앞서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것 때문인가요? 지금 여야 대표들 부산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제기된 부산 민심 우려 지적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루 이틀 사이 변한다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선거라는 게 쉬운 데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산도 신경 쓸 것이라며 설 전에 부산을 다녀올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당내 부산 지역위원들이 중심으로 제기된 부산 재보궐선거 위기론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부산을 찾았는데요. 이 대표의 부산 민심 행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에 그 여론이 그렇게 금방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프로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다 당연히 신경도 써야죠. 뭐 선거라는 데가 쉬운 데가 어디 있어. 선거라는 건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기려고 애를 써야지. 가덕도 하나 한다고 그래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력설 전에 한번 다녀올 거라고. 신공항 부지로 부울경이 희망하시는 가덕도에 다녀왔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부울경의 미래입니다.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직접 방문해서는요.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부산 방문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부산 민심 반등 소식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이제 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찾는 거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신경 쓰긴 한가 봐요. 그렇죠.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뭐 각 조사기관마다 조사 방식도 다르고 그렇죠. 표본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 즉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모든 조사기관에서 우위를 나타낸 반면에 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수 여론조사기관들이 일단 민주당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이제 경향성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세다. 그다음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하락세다. 이런 거는 아마 거의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부산 사실 선거가 이유가 된 게 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산이란 게 지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사실은 이 선거 전에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네. 저는 근데 가덕도 신공항은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덕도 신공항은 또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고 다 같이 추진하고 즉 부산은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여야가 어떤 이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조사 결과 이야기해 주는 거는 부산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즉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이 이 좀 이긴다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또 내부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후보들 간에. 왜냐하면 경선을 해야 되니까. 반면에 지금 여당은 후보가 없어서 최근에 김영춘 지금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 봅니다. 결국은 앞으로 부산의 경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또 이게 보궐선거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보통 선거와는 달리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는 유리한 점이 그동안 사실 여당이 유리한 점이 많죠. 조직도 있고 등등의 또 정책적인 그런 또 일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이 시장 선거가 왜 비롯됐는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함께 또 지금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후보들도 많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진짜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 이제 똑같은 출발선상에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야권 단일화를 놓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모습입니다. 안 대표는 이 통합 경선에 이어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서약서를 쓰자 뭐 이런 제안을 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맞섰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홍준표 의원이 끼어들어서 또 훈수를 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 자신의 SNS에 뭐 한마디로 그만 좀 싸워라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봤는데 후보들끼리 서로 비방할 게 아니라 선거판을 야당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정책 경쟁을 해라. 그러면서 제1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제2야당을 핍박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하고 또 단일화가 될 텐데 굳이 본선에 가기 전에 우리들끼리 서로 총질이라고 하죠. 네거티브를 해서 상처를 입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왜 이 국민의당하고 이 국민의힘 싸움에 참전을 하는 걸까요? 나도 있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홍준표 의원은 지금 입당하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당내에 지금 거센 반발로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도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고. 네. 서울시장의 경우는 이제 갈수록 지금 같은 티격태격 국면이 가면 갈수록 3파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저는 농후해 보인다.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느닷없이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그러고 또 야권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네. 정진석 경선관리위원장인가요? 100%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당황했던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제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완강하게 무슨 소리냐. 우리 당내 후보를 선정해놓고 그 당의 후보가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철수 후보의 처음에 나왔던 지지율이 좀 가라앉는 그런 기류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식이라면 이제 각 당마다 후보들이 다 정비가 되고 그게 막판에 지지율을 가지고 이 정부 서울시장 이번 지면 다음 대선에서 불리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반대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야권이 무조건 뭉쳐야 된다. 이런 대의명분 없다면 저는 3파전과 나머지 군소 후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가 지금 3석의 의석을 가진 또 다른 야당, 두 번째, 세 번째, 정의당까지 합하면 순서가 좀 달라지는데 또 다른 야당의 대표라는 그 점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안철수와 국민의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에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고집하는 것처럼 완전 원샷으로 경선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겼을 때 나는 4번 국민의당 후보로서 이 후보 번호를 써야 된다. 네. 그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하는 티격태격 지난 다음에 결국 저는 3파전 플러스 군소 후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싫다. 3월에나 하자 이랬는데 이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이상적인 방안은 양당이 합당을 하는 거겠죠. 합당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 생각에는 별로 차이점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굳이 안철수 후보 대표가 굳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나는 국민의당이라 해야 고집해야 될 저는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요구하는 바와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바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당이란 후보로 나올 경우에 이제 기호 2번이라는 걸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거라는 게 이게 단일화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1995년도에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 박찬종 후보가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소속으로서 거의 당선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야당에서 이제 조순 후보를 바로 냈지 않습니까? 네. 결국 3파전으로 해서 조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조직의 힘입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바람도 중요하지만 보궐선거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뒷받침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호 4번을 달고 나가죠. 그럼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조직들은 움직일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고민의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앞으로 대선도 치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기싸움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 나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입당을 해서 하든지 그렇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을 해서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합당할 수가 있지. 그렇게 내가 혼자 들어가는 건 못한다. 이렇게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서울시의 여론이 그렇게 썩 처음과 달리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뭔가 좀 다른 저는 또 결론도 나오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설 연휴 전까지 뭔가 내부에서 아직까지 저는 좀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발짝 내딛었기 때문에 더 또 한 발짝 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상황들은 아마 저는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안철수 대표 얘기만 좀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야권의 빅3 후보를 두고 안오나 순서로 부른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순서로 부른다. 그런데 왜 안오나냐? 나오 아니다. 나경원부터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나다 순서도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순서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재편될지도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장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출마하나요? 네, 일단 박영선 전 장관 다음 주 초에는 공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전 장관 이제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SNS 내용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사진이랑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떤 사진인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그 저녁을 먹은 만찬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고별 만찬이라고 하면서 바로 저 사진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있고 박양우 장관도 있군요. 네, 그리고 좀 이례적인 게 박영선 전 장관이 머리띠를 한 저런 모습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비공개 만찬이라서 좀 더 편하게 머리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만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올린 사진이 아까 보신 그 100일 사진입니다. 네, 그 100일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마침 오늘은 내 생일이다. 생일을 맞아서 나한테 손바닥만한 거울을 선물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채우고 잘 비워서 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은 박영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 아마도 서울 시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야권은 후보가 뭐 7명 이상 나오면서 막 각축전 벌이고 단일화 얘기 그러면서 언론에도 많이 이제 회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보면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장관 2파전으로 고들인 모양새인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인물 모두 뭐 인지도가 크기 때문에 흥행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흥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서 왁자지껄한데 여긴 조용하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흥행에서 상당히 불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해요. 네. 정치인들 뭐 본인 부음 기사 이외에는 뭐 언론에 자꾸 거론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두 사람 이외에 박주민 의원이 쑥 빠져버렸고 네. 이 두 사람만으로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는 빈도수로 봐도 우선 야당 쪽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고 네. 그만큼 관심을 끄는 영역이 덜해지고 서울시장 이번 선거는 여당이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우선 박원순 전 시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 가져온 젠더 이슈에서 좀 불리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 서울시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얘기를 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180도에 가까울 정도로 뒤집는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과감하게 풀어주겠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는 지금 민심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슈에서도 여당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객관적인 여건에다가 후보도 두 사람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 그거 봐라 불리하니까 다들 재고 있다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흥행에도 상당히 저는 불리하다. 그러면 뭘 믿느냐? 결국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이 잠시 언급했습니다. 보궐선거의 특징,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낮은 투표율 속에 고정된 조직을 활용한 폭발력. 이걸로 가고 야권 단일화 없는 3파전. 이렇게 가야 여당은 그나마 승산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현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민주당은 지금 흥행은 걱정하지 마라 자신 있다 막 자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면 어떤 뭐 운동 경기든 뭐든 둘이서 이렇게 엎치락 하는 건 별 재미는 없잖아요. 제가 좀 거친 이야기지만 원래 싸워야 재미있습니다. 네. 싸움이 붙어야
이 기본적으로 그 관객들이 많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예전에 보면 친박, 비박, 그다음에 친이 뭐 친박 이렇게 있었고 또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어떤 대결 구도가 되면 정책과 어떤 당내 지지 기반이 서로 다르면 굉장한 치열하게 싸움을 붙는 거거든요. 이 권력을 놓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당은 뭐 친문 일색이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문재인 대통령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지금 투표할 건 문재인 대통령 나한테 투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사진 올린 것도 나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는 사이야. 지금 이제 그런 의도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상호 의원은 나 임종석이하고 밥 먹었어. 어제 이제 또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가깝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 조직이라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서로 붙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가깝다, 내가 가깝다 이렇게 경쟁을 붙으면 당원들 내부의 어떤 경쟁도 그렇게 시대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 대결을 한다고 그러지만 정책 대결이라는 거는 여당의 큰 틀 안에서의 정책 대결이지 그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두 사람의 어떤 당내 인기 투표 거기에 플러스 이제 구도가 어떻게 잡혀지느냐. 3자 구도로 잡혀지는 그것만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당으로서 보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자,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죠. 또 재난지원금 또 나가죠. 뭐 그런 등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옥신각신하는데 정작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후보들은 과연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올까는 언제 나올지는 궁금합니다.